마인드 스케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무게와 온도, 그리고 움직임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인데요. 오늘 마음이 무겁다 또는 가볍다, 마음이 닫혔다 또는 열렸다, 그리고 차가운 마음, 따뜻한 마음,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은 어떤 모습인가요? 상대방과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오늘 마음을 열고 마인드 스케치와 따뜻한 마음을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퀸의 We Are The Champion 들으셨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마인드 강연도 듣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함께합니다. 마인드 랩이죠. 박정성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또 두 분 어떤 사연으로 또 어떤 강연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많이 궁금한데요. 네, 일주일 만에 뵙죠. 네. 일주일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강사님 너무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금방 간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강연을 들을 거 생각하니까 좀 길게도 느껴지고 해요. 네. 네, 오늘 강연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 대용으로 그 사과를 먹고 왔거든요. 사과 요즘 맛있죠.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요즘 제철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맛있어요. 네. 유라 씨는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네, 저는 과일 중에서 딸기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네. 막 딸기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네. 비싸요. 네. 강사님은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딸기도 좋아하고 네. 열대 과일도 굉장히 좋아해요. 열대 과일. 네. 근데 열대 과일 맛있는데 그거 좀 까먹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딱딱해서 번거로워요. 네. 네, 열대 과일만 보면 그 껍질만 봤을 때는 단단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단단한 껍질 안에 굉장히 상큼하고 또 달달한 열매가 들어있다니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부담도 이 과일 같다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투박하고 단단한 껍질을 벗기면 그 속에 달고 맛있는 열매가 들어있다는 강연이었는데요. 네, 맞아요. 생각나요. 네. 저는 이게 먹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리 강사님은 역시 이제 마인드 강연으로 연결을 해주시네요. 네, 오늘 사연 또 강연 궁금하다고 하셨죠? 네, 바로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 살고 있는 34세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2년 된 평사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직속 상사인 대리님이 수습 기간 때부터 서류 작성이나 제안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이 다 혼내고 있어요. 기획 안에 요점이 뭐냐? 눈에 띄지 않는다. 여태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일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혼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후배도 함께 있는데 큰 소리로 지적당할 때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실 제가 좀 꼼꼼하지 못해서 하나씩 놓치는 부분도 있고 실수가 잦아요. 학창시절에도 덤벙대서 좋아하던 여학생과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들한테 혼났던 기억이 제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이젠 무슨 일을 해도 또 혼나지는 않을까 싶어 직장 생활에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요. 그리고 출근해야 하는 아침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대리님께 혼날 때면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지적해주신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 순간 집중을 할 수 없으니 기억도 안 나고
또 다시 혼나기 반복입니다. 근무 시간 내내 멍해 있고 회의 시간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제안서 1페이지를 못 넘기고 마음만 분주한 제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도 무슨 일 있냐며 걱정해 주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집에 와서도 멍한 상태로 무기력해지고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어요. 강사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회사 생활에 심각한 고충이 담긴 사연인데요. 네. 상사에게 너무 많이 혼나서 이제는 하던 업무조차 못하고 멍하니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도 가기 싫은 곳이 회사인데 네, 맞죠. 아우, 저렇게 하루하루가 반복이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다니기 싫으면 그냥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뭔가 고쳐보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더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트라우마까지 만든 이런 덤벙대는 습관, 그리고 이제 멍하니 계시고 무기력해진 것, 이런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강연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강사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사연을 들어보니 정현 씨의 답답한 마음이 그게 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대리님께 혼날 때 위축되는 것, 또 과거의 기억까지 네. 괜찮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걸린 것 같고 계속 한숨만 나오고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두근두근 거리고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현 씨가 겪는 조그만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감정의 홍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감정의 홍수요? 감정이요? 네. 감정의 홍수. 홍수처럼 감정이 쏟아진다는 건가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아니면 감정이 뒤집어지고 폭발하는 것, 이것을 감정의 홍수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네. 감정은 단순히 느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코티솔. 네네네. 이 코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근육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허리와 복부에는 지방이 축적되기도 하고요. 네, 노화 촉진, 네. 또 뇌세포가 죽고 또 기억력과 학습 부진 등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네. 정말 그 화병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네네. 지방 축적, 노화, 제일 싫은 건데. 정말 네. 최악이네요. 맞아요. 네. 분명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도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네. 우리의 이런 감정들이 마음의 병은 물론 네. 신체의 병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감정의 홍수 상태가 극대화되면 분노나 고독,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가슴을 짓누르는 듯 답답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네. 이런 감정의 홍수가 지속되면 과거의 고통이 갇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하죠. 네, 정현 씨에게도 이런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트라우마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감정의 홍수 상태가 똑같이 와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격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인데요. 일명 욱한다고 하죠. 네. 폭행, 폭언, 욕설 등의 공격성을 보이거나 자살,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처럼 다른 것으로 도피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폭발하거나 도피하거나 이런 네네. 거네요. 순간적으로나마 내가 만족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것 외에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정현 씨와 같은 상태인데요. 흔히 멍 때린다고 하죠. 무기력하고 또 멍한 상태, 프리즈라고 합니다. 프리즈. 네. 끙끙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이걸 호흡에 비교하면 욱하는 건 숨을 거칠게 쉬는 것이고요. 도망가는 건 숨을 얕게 천천히 쉬는 거예요. 그럼 프리즈는
무슨 상태일까요? 숨을 안 쉬는 거겠네요. 네, 얼어붙어 있는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어느 하나 좋아 보이는 게 없지만 이런 감정들이 우리 몸을 해치는 만큼 빨리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런 감정 홍수에 많이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뭐 특별히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승희 씨도 오늘 강연을 듣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정의 홍수 상태에 대처하는 방법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는 관계 통장을 두둑히 해라입니다. 관계 통장.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관계 통장. 네. 그렇지만 어떤 뜻인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든 사실 사람 사이에서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우리의 감정을 많이 좌우하는데요. 상황은 다 다르지만 갈등의 구조는 다들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상대방과 말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등 이런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갈등이 해결되면 감정의 홍수를 안 만나도 되겠죠. 그렇겠죠. 예,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 통장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이 관계 통장의 잔고가 두둑하다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고요. 잔고가 없거나 또 마이너스면 절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이런 친밀성을 관계 통장에 이렇게 잔액으로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네, 적금 통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적금 통장은 어때요? 여러 개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관계 통장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면서 통장 수를 늘려가고요. 네. 또 개개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통장 잔고를 쌓아가는 거죠. 네, 저는 정리정돈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건들이 제자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마음도 정리가 되고 또 일의 집중도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사무실이나 또 책상이 어지러져 있으면 정리를 먼저 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네, 환경이 쾌적하면 기분도 상쾌하고 그렇죠. 업무 능률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저와 관계 통장이 두둑한 사람들은 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지만 반대로 교류가 없어서 관계 통장 잔고가 없는 사람들은 제 말을 단순히 이제 잔소리로 듣는 거죠. 네. 두 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친한 사람한테는 이제 네.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별로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 네. 그냥 평소에 인사만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말을 했을 때도 달라요. 평소 관계 통장이 두둑히 쌓아놓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하고 어떤 원망스러운 불평이 맞아요. 나오게 되죠. 네네. 예, 정현 씨도 평소 대리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둑한 통장인지 마이너스 통장인지 또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쌓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아침에 대리님께 따뜻한 차도 타드리고요. 또 오늘 피곤하시지는 않은지 물어도 보고요.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최고의 네. 직장 네. 후배네요. 네. 이러다가 또 서툴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대리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도 해보고요.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면 대리님의 이야기가 잔소리가 아닌 정현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눈을 돌려서 생각하신다면 관계 통장의 잔고를 굉장히 많이 늘려갈 수 있습니다. 대리님도 정현 씨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관계 통장 잔고는 금방 쌓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나만의 정서적 배경음악을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서적 배경음악이요? 네네. 그게 뭐죠? 저도 처음 듣는데요. 뭔가 나만의 음악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한데요. 정서적인 배경음악은 떠오르기만 해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긍정적인 기분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막 추억이랑 그때 이제 기분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노래를 정하는 거예요? 네, 유라 씨가 얘기한 노래로 정해도 되고요. 뭐 노래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떠올린다든지 또 좋은 추억이 있는 여행지, 또 자연 풍경, 감사하고 고마웠던 순간들, 또 어떤 것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려고 어떤 특정한 작업이나 명령, 루틴 같은 걸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향기로운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고 해요. 정말 좋네요. 네,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자기만의 정서적 배경음악이 되는 거죠. 네. 두 분도 이런 정서적인 배경음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정서적 배경음악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저는 6살 딸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너무 우리 아이가 너무 활발하고 과격해서 딸 아니었나요? 네, 딸이에요. 네, 딸인데 이렇게 과격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고민도 하고 그러다 또 딸에게 화를 내거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서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친정 어머니와 이제 얘기를 할 시간이 생겼었는데요.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누굴 닮긴 너랑 똑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행동 하나하나가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말요? 강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랬나 봐요. 네네.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근데 제 기억에도 이렇게 엄마에게 혼났거나 그런 기억이 그렇게 없거든요. 네. 편한 기억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저희 엄마는 그런 이제 저를 너무나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더라고요. 네. 우리 엄마도 이제 엄청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보듬어주는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런 감사함과 엄마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이제 저의 정서적 배경음악이 됐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이제 유난스럽게 힘들게 할 때면 이제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게 되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네요. 정서적 배경음악. 우리의 심장박동을 최적화로 만드는 감정이 바로 감사함과 고마움인데요. 주변에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감사하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할 거리들 속에 살고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함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이런 감정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을 꺼내줄 거고요. 네, 감사함에 그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죠. 많죠. 네, 심장박동을 최적화하는 감정이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한번 세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서 감정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몸의 신체 기관이요? 네네네. 글쎄요. 위장 아닐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좀 쓰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위장도 많이 영향을 받지만 이제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 기관은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요. 예. 심장에 심장의 전자기장. 심장의 전자기장. 네, 심장의 전자기장이 약 1.5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두 분 혹시 누군가가 싸운 후에 그 장소에 들어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싹한 느낌 받으신 적 있죠?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네. 분위기 있어요. 싸한 그런 거 있었죠. 네네. 그건 바로 싸움을 한 사람들의 심장에 전자기장의 영향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네. 더 신기한 건 이 심장의 전자기장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인 경우에는 학교에선 선생님,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정말 그 우리 아이들이 저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 에너지, 긍정적인 감정은 긍정 에너지를 내뿜는 거죠. 두 분은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네, 긍정 에너지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사연 주신 정연 씨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감정의 홍수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네. 오늘 강연을 생각해 보시면서 건강한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내뿜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정의 홍수 종종 이런 상태를 겪었는데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앞으로 좀 더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연 씨가 겪는 그 무기력함, 몽함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싶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 배경음악을 얼른 찾으셔야겠어요. 네네. 네. 네. 저도 정서적 배경음악 설정하려고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좀 생각해 보니까 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제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좀 정서적 배경음악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서적 배경음악 또 특히 감사함, 고마움 이것이 정말 많은 분들께 정서적 배경음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연이 정연 씨에게 또 같은 증상을 겪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꿈을 꾸는 사람들로 돌아올게요. 제이레빗이 부릅니다. 라운드 앤 라운드. 어느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손은 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긴 싫어. 1990년대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아니 그 시대를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노래. 이병열차 안에서입니다. 지금도 군대 대표 애창곡으로 꼽히고 군부대의 성가책에 이 노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 지금은 자동차 딜러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김민우 씨입니다. 김민우 씨는 1990년 데뷔곡 사랑일 뿐야와 후속곡 이병열차 안에서로 가요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시절 인기가요 순위 프로그램인 가요 톱10에 두 곡이 나란히 5주씩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컬 트레이너가 없어서 가수 혼자 자신만의 개성과 창법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보낸 3년.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 매일 새벽 6km를 뛰었고 하루 10시간씩 녹음을 하며 연습했습니다. 데뷔 음반은 금방 100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머무른 건 딱 3개월뿐이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니 가요계에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라이브 카페와 밤무대에서 노래하며 다시 기회를 노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997년 대출을 받고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녹음실이 불에 탔고 빚을 진 후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종일 라이브 카페와 야간업소에서 7, 80곡씩 불러서 빚을 갚았지만 10,000원 한 장 손에 쥐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을 누이고 잠들 때면 이대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30을 넘기자 더 이상 기회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탄을 배달하면서 자신을 키우신 아버지는 아들의 노래를 끝까지 응원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004년 자동차 영업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동차 판매사 사장은 당신은 영업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답니다. 그러나 민우 씨는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남 탓만 하며 살았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군대에 다녀오라고 했던 매니저와 녹음실에 방화한 사람을 원망해왔던 민우 씨.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지 않는 대중들도 미워했습니다. 자꾸 과거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죠. 그렇게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전업해 1년 동안 차량, 예절, 금융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라 영업사원 일은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수백 번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다시 시작하는데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민우 씨. 고객에게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이 차를 타고 돌아갈 때면 깊이 고개를 숙여 마음속으로 셋을 세고 일어났고,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막히면 내려서 뒷차, 옆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리플릿을 돌렸습니다. 그가 연예인이라 인맥을 이용해서 쉽게 영업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객 90% 이상이 일반인이고 오히려 연예인이라서 더 악착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안 돼서 판매왕에 올랐습니다. 보통 영업사원들이 한 달에 1.5에서 2대를 판매를 하는데 그는 8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억대 연봉을 벌었고 2007년에는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벗어났고 체크카드를 만들던 날은 펑펑 울었다고 하네요. 처절한 노력 끝에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최고의 영업사원 상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금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목이 아프다고 하던 아내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피검사와 MRI를 해도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촉수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된 병은 혈구 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라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는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 민우 씨는 한 번 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있기에 감사하고 또 동료들과 고객들도 그를 챙겨줍니다. 또다시 힘든 시기가 오면 동료, 고객, 선후배들과 서로 위로하고 고비를 넘을 거라고 말하는 김민우 씨.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김민우 씨는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진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옥토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료, 다이아몬드와 금이 묻혀있는 땅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물을 심으려면 지금 그 밭에 있는 싱싱한 청경채도 가시덤불에 불과하죠. 새로운 작물이 자라나는 걸 방해하니까요. 모든 살아있는 것이 죽어서 미생물이 되었을 때 그 땅은 비로소 옥토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때로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시덤불이 됩니다. 우리의 옳음과 판단이 모두 죽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옥토가 되어 소망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